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필립의 사연은 하늘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초특급 사이다 사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지금의 저는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커리어 우먼인데 이전의 제 삶은 가엾고 불쌍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갑상선에 항진증을 앓았던 저는 고통을 이기려고 병원을 자주 다니며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은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과 원인 모를 두근거림과 손발의 떨림, 과민적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등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질병이에요. 그리고 몸이 너무 무기력해서 잠을 12시간 이상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질병을 앓았던 저는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되었고 약물 치료에 많은 신경을 쓰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약물 부작용으로 체중이 심하게 불어나서 어린 나이에 고도 비만이 되어 비만 클리닉까지 다녀야 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뚱뚱한 저를 심하게 놀렸답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가방에 있는 간식을 수업 시간에도 몰래 빼먹곤 했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자 정말 심한 괴롭힘과 놀림을 받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많은 조롱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불린 별명은 돼지 고릴라를 합친 되릴라였습니다. 친구들은 신데렐라 노래를 개사해서 놀렸어요. 되릴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먹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밥 달라고 사정했대요. 샤바 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처먹었을까. 샤바 샤바 아이 샤바 그만 좀 처먹어라. 야 데릴라, 네 간식 좀 나눠줘라. 혼자만 처먹지 말고. 알았어, 가방에서 꺼내줄게. 손을 넣어 가방을 휘저어 봤는데 남아있는 간식이 없더군요. 친구들은 제 간식을 훔쳐가 놓고 제가 혼자 다 먹은 돼지라고 놀리는 걸 즐겼습니다. 뭐야, 빈 껍데기밖에 없네? 이걸 3교시 만에 다 처먹은 거야? 진짜 돼지 고릴라다. 진짜 생긴 대로 논다. 데릴라한테 냄새나지 않아? 쟤 땀을 항상 흘려서 그런지 쉰내가 풀풀 난다고. 안 되겠다. 우리가 얘 씻겨주자. 야 데릴라, 너 우리 따라와. 그럼 저는 친구들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물을 채운 양동이로 물벼락을 맞아야 했답니다. 깔깔거리며 비웃고 괴롭히는 악마 같은 동급생들 때문에 학교는 저에게 지옥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당하기만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강하게 마음을 먹고 제 자신을 방어하기로 했답니다. 처음 결심을 하고 학교에 나가 친구들이 출렁이는 저의 배를 잡고 조롱하길래 이를 악물고 복수를 해줬네요. 과체중인 제가 친구들을 하나둘씩 배치기를 해버렸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로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숨겨진 저의 힘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지 않고 응징을 해주었죠. 그렇게 학교에서 힘센 되릴라로 소문이 나면서 제 몸에 터치하는 친구들도 사라졌고 뒤에서 조롱하는 말도 서서히 들리지 않더군요. 중학교 때 자신을 방어하며 버텨냈지만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모로 놀리는 건 어디를 가나 나이를 불문하고 똑같았습니다. 저는 친구 하나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조롱의 말을 들으면 과감하게 배치기로 처단했어요. 그런데도 악마 같은 일진들은 저를 괴롭히려고 작당을 했답니다. 아침에 등교해 책상 앞에 앉으면 항상 돼지 고릴라, 못생긴 돼지년, 처진 삼겹살 등 많은 별명이 쓰여 있었고 너 같은 몸뚱아리로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말과 네 부모도 너처럼 돼지 고릴라냐 라며 심한 말을 잔뜩 써놓았답니다. 물론 매일같이 당하는 거라 물티슈를 꺼내 책상에 글자들을 지우는 걸 시작으로 수업 준비를 하고 나를 괴롭히는 악마들을 이기려면 공부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밤잠을 새워가며 수능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능이 끝나자 성적이 나왔을 때 노력한 것 이상으로 점수가 잘 나왔어요. 400점 만점에 398점을 맞아서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대에 지원해 수석으로 합격까지 해서 학교의 자랑이 되어서 플랜카드와 현수막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학생 대표로 운동장 앞에 있는 단상에 서게 되었어요. 연습한 대로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학교 졸업 후
모두 성공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남아서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남았네요. 저는 갑상선 항진증으로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살을 찌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돼지 고릴라라는 별명으로 살아왔죠.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일진들이 저에게 부모님 욕을 하거나 돼지로 살지 말고 죽으라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절 괴롭힌 일진 무리에게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더럽게 학교 생활을 하더니 다들 지적대에 가게 됐지? 난 서울대에 붙었어. 이 버러지들아, 쓰레기 같은 대학 나와서 뭐 해먹고 살지 궁금하다. 너희는 평생 패배자로 살 거야.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겠니? 니들 생긴 게 반반해서 룸살롱 같은 데 취직은 쉽게 될 것 같다. 그럼 삼류 인생 살든지 코 박고 죽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네 부모들도 이 운동장 어딘가에 있겠지? 어이, 일진 부모님들, 당신들 자식은 사회 나가면 평생 패배자로 살 것입니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죄로 평생 가슴 졸이고 힘들게 사실 거예요. 그럼 서울대에 합격한 승리자인 저는 인류 인생을 살겠습니다. 모두 졸업을 축하드려요. 제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저를 괴롭힌 일진들은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진짜 승리자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고 참교육을 시켜준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간 저는 국어 국문과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대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기는커녕 존중과 존경심을 담아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친구라는 존재를 얻게 되었답니다. 또 학구열이 높았던 저를 교수님들이 아주 예뻐해 주셔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 오니 모든 게 정반대인 삶이어서 기쁘기도 했고 왜 이제야 남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화가 나기도 했답니다. 저는 3학년 때까지 과 대표를 맡은 데다 성적도 올 A를 맞으며 수석을 유지했어요. 그래서인지 학교의 다른 과에서도 저에 대한 소문이 돌았답니다. 열정적이고 천재적인 학생이라며 교수님들이 제 얼굴을 보러 오기도 했고 도서관에 가면 저를 모르는 학생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4학년에 올라가자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남자의 고백을 받게 된 거죠. 저는 여전히 갑상선 약을 먹고 비만을 벗어나지 못해서 외모로는 볼 게 없었는데 누군가 저를 좋아한다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4학년인 저와 동갑내기 학생이었고 외모도 훤칠하고 머리도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남자에게 처음 관심과 애정을 받아보니 저도 모르게 눈이 뒤집힐 만큼 행복하고 짜릿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학에 와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듣기 시작했어요. 돼지 같은 년이 의대생 킹카를 사귄다며 여학생들이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래서 어딜 가든지 외모는 꼭 예뻐야 하는 법인가 봅니다. 여하튼 저와 남자친구는 뒷말을 신경 쓰지 않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열렬히 사랑했네요. 남자친구는 처음 한 달 동안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며 축켜 세우고 예뻐해 줬는데 언젠가부터 기분 나쁜 말을 한 번씩 툭툭 던졌습니다. 자기는 좋겠다. 응? 왜? 나 같은 남친을 사귀고 있으니 말이야. 요즘 나한테 고백하는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그런 여자를 다 뿌리치고 자기를 만나고 있으니 자기는 행운하잖아. 그의 잘난 척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저에게 애교에 속하는 말이라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렇지. 자기 같은 남자가 날 사귀어주니 너무너무 고맙지. 서울대 의대에 인물도 잘났으니 누구라도 탐내겠지. 그걸 알면 나한테 잘해. 내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신경을 건드렸지만 그를 많이 사랑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또 남자친구는 말을 그렇게 하긴 해도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저에게 최선을 다해준 것 같아서 헤어질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답니다.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인연이 계속되었어요. 인턴 생활을 시작한 그가 바쁜 와중에도 꼭 저녁은 저와 함께 먹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의대를 나와 바로 병원으로 연결되었지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쉽게 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다 해도 국어 국문과를 나온 사람을 회사에서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돌려봤더니 고액 연봉의 학원 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더니 바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뚱뚱하다고 배제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저를 채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도 하고 온라인 강의까지 하게 되며 흡족하는 연봉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원에서 최고 많은 연봉을 받는 강사가 연 5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학생이 350만 명이라는 말에 입이 쩍 벌어졌답니다.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되리라 믿으며 학원 강사로 뼈를 묻어야겠다고 판단했죠. 여하튼 저와 남자친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연애를 몇 년 더 했더니 남자친구는 어느새 레지던트가 되어 있었고 저는 학원에서 2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정도 연애면 충분하다며 이제 그만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야 남자친구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할 테니 고맙다고 대답하며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먼저 저희 집에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렸더니 같은 대학의 의사로 커가는 사람인데다 인물과 성격까지 좋았으니 기분 좋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저를 처음 본 시부모님은 놀란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돼지 아니야. 이 아가씨가 네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냐?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아니지? 오늘 네 색식감한테 밥 해줄 아줌마를 먼저 데려온 거지? 그러자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엄마, 아빠, 내 여자친구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라고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진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주저앉아 다시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잘 왔어요. 온 김에 밥 먹고 가요. 그래, 밥만 먹고 조용히 가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시부모님의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진심을 다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뚱뚱하고 못나서 실망하셨죠. 그래도 다른 게 볼 게 많은 여자입니다. 저도 서울대를 나왔고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태 씨를 그 누구보다 많이 사랑합니다. 제 살은 갑상선이 좋아지면 늘씬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 미래를 염두해 주시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갑상선이 안 좋아서 살이 찐 거야? 아이고, 고생을 많이 했겠네. 그럼 아가씨가 나중에 내 아들 병원 차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집안이 괜찮은지 궁금하네. 내가 속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뒤에서 딴소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네, 이해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크게 사업을 하고 계셔서 잘 사는 축에 끼는 집안이에요. 나중에 성태 씨가 전문의가 되면 개인 병원을 당연히 차려주실 겁니다. 아가씨가 살만 빼면 참 예쁘겠어. 아니 이제 보니 충분히 예쁜 사람 같네. 우리가 허락해 줄 테니 잘 살아봐. 제가 학력과 연봉 그리고 집안이 잘 산다는 말까지 드리자 시부모님은 마음이 확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신혼집까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길 바라셨어요. 잘난 의사 사위를 데려가는 거니 돈 한 푼 들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답니다. 사돈들께서 사업도 크게 하시고 돈도 잘 버신다니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거라고는 아들이 의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을 비추시긴 했지만 저희 결혼을 꼭 성사시키고 싶으셔서 긍정의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마련해야죠. 의사 사위 데려오려면 열쇠 3개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애들 결혼시키도록 하시죠. 역시 서울대 나온 딸을 둔 부모님이라 대화가 잘 통하네요. 그럼 정담동의 아파트로다가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죠. 정담동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담동에 좋은 아파트로 구해줄게요. 부모님은 잠시 뜸을 들였지만 딸내미인 저를 위해 기꺼이 청담동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큰돈을 들여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신혼이 시작되었지만 남편이 레지던트로 엄청 바빠서 병원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어요. 아쉽긴 했지만 애틋함이 생겨서 더 끈끈한 부부 사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이는 집에 자주 오지 않자 저희 신혼집에 매일같이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역시 청담동 아파트는 다르네. 이 대리석 바닥 좀 봐. 그리고 천장은 우리 집보다 2배는 높겠는걸. 암만, 우린 이런 집에서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지만 성태 녀석은 결혼과 동시에 살게 되다니 너무 기쁘구만. 두 분은 청담동 아파트가 신기하다며 호기심으로 자주 찾아오셨는데 언젠가부터 제 외모를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세아가, 너 좀 걸어라. 어? 네가 거실 바닥을 밟을 때마다 쿵쿵 울린다고. 이 집이 무너질 것 같단 말이다. 네? 아, 네네, 아버님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할 게 아니라 너의 그 지방들을 자유롭게 풀어줘라. 네 몸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겠니? 잠깐 한 걸음 뒤로 가라. 너한테 돼지피게 냄새나는 것 같다. 아, 저한테 냄새가 났나요, 어머님? 구석구석 잘 씻었는데 살이 많아서 냄새가 빠지지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오늘은 사우나에 가서 빡빡 씻어야겠어요. 넌 지금 웃음이 나오냐? 너 부끄러우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알아들었으면 제발 그 출렁거리는 징그러운 살 좀 빼라. 네, 어머님, 노력해서 살을 빼도록 할게요. 저는 시부모님의 조롱을 웃으며 넘기려고 했고 살을 빼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갑상선 약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쪄온 살이 단기간에 빠질 리가 없었어요. 1일 1식을 도전하기도 했는데 1kg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은 직접 다이어트를 시켜주겠다며 신혼집에 운동기구를 잔뜩 주문하셨습니다. 물론 계산은 제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저를 러닝머신에 태운 시아버지는 빨리 살을 빼도록 도와주겠다며 속도를 제일 빠르게 올려놓았답니다. 아버님, 이거 너무 빨라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으니까 걱정 말고 뛰어. 몸속에 노폐물이 다 빠질 때까지,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멈추지 말란 말이야. 엄마야! 결국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러닝머신 위에 넘어졌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를 내셨답니다. 저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뒤를 돌아봤더니 시아버지는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해서 헛것을 들었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정용 철봉을 문틀에 고정하고 저를 오랫동안 매달리게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셨는데 살 빠지는데 직방이라고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저는 2분가량 이를 악물고 구슬땀을 흘리며 철봉에 매달려 있었는데 잠시 후 문틀에서 빠직 소리가 나더니 철봉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넘어지며 코가 깨지고 말았죠. 그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터져나오는 웃음을 손으로 틀어 막은 소리였죠. 제가 코피를 흘리며 돌아보자 시어머니는 걱정하는 눈빛으로 휴지를 내밀었답니다. 이번에도 제가 잘못 들은 거구나 생각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운동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시부모님의 비웃는 음성은 계속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다이어트 음식을 준비하셨다며 닭가슴살을 우유에 섞은 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보았는데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 고약한데요. 헛구역질이 나와서 못 먹겠어요.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건강한 음식인데 거부하는 거야? 당장 삼켜. 결국 시어머니 성의 때문에 억지로 꾸역꾸역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5분 뒤부터 제 몸에 큰 이상이 생겼습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더니 설사를 했는데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10번이 넘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렸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은 마주 보며 낄낄거리시며 하이파이브를 하시더군요. 음식에 뭔가 이상한 걸 넣었구나 싶어서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닭가슴살 즙에 뭘 넣으신 거죠? 저 지금 설사만 15번째예요. 아무래도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응급실에 왜 가니? 내가 집에다가 대장내시경 검사할 때 먹는 그거로 탔다. 그 게토레이 맛 나는 장청소약 말이야. 네? 어머님 그걸 넣으시면 어떡해요? 어떻긴 뭐가 어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잖니. 네 몸속에 있는 지방이 쫙쫙 빠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냐? 벌써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으니 자주 써먹어야겠다.
저는 잘못된 행동을 따지려고 했는데 배에서 꾸르륵거리며 엉덩이에서 뿡뿡 소리가 나며 신호가 와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낄낄거리며 비웃으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답니다. 학교 다닐 때 일진 애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시부모님한테 당하니 울컥하고 화도 심하게 났네요. 이후에도 시부모님은 저를 괴롭히는 게 재밌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혼집에 찾아와 저에게 빡센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몰래 웃던 비웃음은 어느새 대놓고 웃는 비소로 바뀌었답니다. 또 자빠졌네. 세아가 너 진짜 웃긴다. 러닝머신 위에 자빠졌는데 레일을 깔고 뭉개서 기계가 멈춰버렸어. 이런 건 우리끼리만 보기 아까우니까 동영상이나 찍어야겠다. 아버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저 넘어뜨리려고 런닝머신 속도를 일부러 제일 빠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쿠, 들켰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널 사람으로 만들 거 아니냐? 세기, 넌 마늘과 쑥을 먹는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당신 멘트 좋았어. 마늘과 쑥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지. 그런데 이렇게 맨날 빡세게 운동을 하는데 왜 1kg도 빠지지 않는 거야? 너 우리가 돌아가면 돼지를 한 마리씩이라도 처먹는 게냐?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식단도 조절하고 보조식품도 꼭 챙겨 먹는다고요. 아무래도 제 살은 약물 부작용으로 찐 거라 쉽게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연병하고 있네. 의지 없는 것들이 꼭 핑계를 대는 법이지. 야, 사람이 마음 먹고 하면 못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마저 뛰어. 대장 내시경약을 또 먹여야 하나? 그때는 5kg 가까이 빠졌는데 말이야. 새애기 너는 똥만 다 싸도 10kg는 빠질 거야. 저를 조롱하는 것에 신물이 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두 분이 절 이렇게 닥달한다고 쉽게 빠지지 않으니까 저 혼자 다이어트를 할게요. 그건 안 된다. 우리는 네가 운동하는 모습을 꼭 봐야 해. 도대체 왜요? 왜 이렇게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시냐고요? 그거야. 재미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웃을 일이 없었는데 네가 허우적대며 운동하는 모습하며 자빠지는 장면이 아주 재밌다. 다음엔 뭘로 우릴 웃길지 너무 궁금하다고. 새긴 너의 슬랩스틱은 우리의 배꼽을 빠지게 만들어. 네 지방이 출렁거리며 웨이브를 추며 자빠질 때 우리 입가에도 웨이브를 탄 미소가 번진다고. 알아들었으면 계속 우리가 운동시켜줘도 되겠지? 시부모님은 저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마음대로 괴롭히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로 말이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두 분께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어이구, 우리 며느리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뭐 얼마나 심하게 했다고 이 난리인지. 참, 새애기가 무서우니 우리 이제 여기 발길을 끊읍시다. 암만! 새애기가 싫다고 하니 더는 오지 말자고. 어차피 우리 성태가 새로 만나는 여자가 죽이는 애야. 집안 빵빵한 건 기본에 외모가 모델 뺨치잖아. 이런 비계덩어리는 그만 보고 살자고. 그동안 가지고 노느라 재밌긴 했지만 질릴 때도 됐지. 시아버지의 발언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다시 말씀해보라고 했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이한테 여자가 있다고요? 새기 너 귓구녕에도 살이 쪄서 잘 안 들리냐? 에? 그래,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선자리가 아주 많이 들어오더라고. 거의 100번의 선을 봤을걸.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새삥 아가씨로다가 우리 며느리로 드리기로 했지. 아, 이 멧돼지를 몇 달 더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아쉽네. 얘, 우리가 퀵으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 찍어라. 괜히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고. 아버님, 어머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전 두 분께도 남편에게도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게 어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깔깔거리시며 웃으시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이 돼지년이 주제 파악 못하고 또 깝치네. 야, 너는 그냥 보험용이었어. 우리 아들이 다른 잘난 여자를 못 만나면 계속 살게 할 보험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을 서로 갖겠다고 난리니 어쩌겠니? 그런 줄 알고 네 분수에 맞는 돼지 남을 찾아봐. 그동안 잘 놀았다. 저는 그 순간 넋이 나가버려서 시부모님이 나가는 걸 가만히 보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혼이 빠져있던 저는 남편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이는 절대 저 몰래 선을 보러 다니고 새로운 여자를 꼬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헛소리를 짓거린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을 만나 시부모님의 말씀이 진짜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고. 우리 부모님이 알아듣게 얘기했다며. 그런데 왜 찾아온 거야? 뭐야?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했지. 네 몸뚱아리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돼지년하고 평생 살 줄 알았냐? 넌 그저 보험용이었어. 이제야 나와 어울리는 여신급 미모의 색시를 찾았다니까? 집도 너희 집보다 훨씬 잘 살아. 이에 저는 그이의 뺨을 3개 날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비명을 질렀어요. 으치! 병원에서 폭행이라니! 이걸로 위자료는 통치는 거다. 저기 CCTV에 다 찍혔으니까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빨간 줄 가게 만들 거야. 그게 싫으면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돼지우리로 꺼져버려. 알아들었으면 그 냄새나고 육중한 몸뚱아리 좀 치워라. 당신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날 사랑하던 남자는 어디 가고 비열하고 쓰레기 같은 놈이 내 앞에 있는 거야? 사랑? 야, 이 돼지년아. 내가 너랑 연애하는 동안 너만 만났을 거라 생각하는 거냐? 이 칠푼이의 반푼아. 내가 카사노바인 건 알 사람은 다 아는데 너만 모르고 있던 거야. 이 미련한 돼지야. 여하튼 깨끗하게 이혼하는 걸로 끝내자. 알겠지?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저는 도망치듯 병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남편과 시부모의 악마 같은 짓을 낱낱이 말씀드렸더니 분개하시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뺨을 날린 영상으로 폭행과 명예훼손, 협박과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맞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측 변호사님은 이럴 경우 큰 싸움이 되고 저에게 좋을 게 없을 것 같다며 합의를 종용했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를 막아서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고 했네요. 복수는 다음에 제대로 하기로 기약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억울함과 배신감을 모두 참아가며 그이와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충격이 심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몇 달 동안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그동안 제 지난 인생을 떠올리며 세상을 비관하기도 했고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마음속에 악만 가득 찼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학교 은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연락은 모두 피했는데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신 교수님의 전화는 받고 싶더라고요. 은사님은 제가 이혼과 학원 강사를 그만둔 사실을 알고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은경아, 많이 힘들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네가 내 제자 중에 글솜씨가 가장 좋았다는 건 알지? 내가 예전부터 신춘문예에 응모해보라고 여러 번 말했었잖니. 지금 집에서 힘들게만 있지 말고 글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니? 글쓰기가 너에게 힘이 돼줄 거야. 교수님, 글쓰기를 한다고 해서 제 몸뚱아리가 달라지진 않아요. 평생 꼴보기 싫은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할 팔자라고요. 마음이 달라져야 몸도 달라지는 법이야. 그러지 말고 글을 한번 써보거라. 집어치우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철학적인 몇 마디로 바뀔 거라 운운하는 거 진짜 웃겨요.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서 은사님께 괜히 성질을 부린 것 같았네요. 며칠을 더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다가 은사님의 말씀대로 글을 써보기로 했어요. 신춘문예가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접수를 해서 시기도 딱 맞아서 단편소설을 쓰기로 했죠. 소재는 제 이야기로 쓰기로 했어요. 뚱뚱한 여자가 세상을 살다가 수많은 역경을 제치는 이야기를 썼는데 소설을 일주일 만에 완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신문사에 우편으로 응모를 했는데 12월 말쯤에 당선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잠시나마 비관적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신문사에 초대가 되어 트로피를 받았을 때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리고 제 소설이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출판사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장편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한 소식을 듣고 먼저 계약을 하겠다며 줄을 서더라고요. 저는 두툼한 책 한 권을 쓰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제 혼잡한 마음이 정리되면서 몸도 달라졌답니다. 갑상선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졌고 시부모님이 그렇게 질색하던 비계 같은 살들이 알아서 빠졌어요. 120kg에 육박하던 제가 글을 쓰며 55kg의 늘씬한 여자가 되었죠. 저는 한 출판사와 계약을 한 뒤 출판을 했고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답니다. 어떤 책인지 밝히면 제가 누군지 모두 아실 것 같아 책 제목은 비밀로 할게요. 제 소설책은 1년 만에 100만 부를 팔았습니다. 이 모든 게 글을 쓰고 난 지 2년 만에 벌어진 기적이었죠. 그리고 예뻐진 제 외모 덕에 남자 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 과거 사진과 이혼 경력을 알면서도 한 번만 만나자는 사짜 남자들도 많았고요. 달라진 인생을 만끽하며 잘 살고 있던 중 북토크와 사인회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전국을 돌며 팬들을 만나러 투어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도시의 백화점 안에 있는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고 열심히 팬들에게 감사 인사와 사인을 하고 있었는데 노숙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차례가 되어 제 앞에 섰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태요. 당신의 전 남편이요. 저는 너무 놀라 다시 노숙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예전의 남편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야? 꼴이 왜 그래? 그게 말이야. 미안한데 비켜줘. 뒤에 사람들 기다리잖아. 알았어. 그럼 이따가 사인회 끝나고 밖에서 잠깐 보자. 저를 왜 보자고 하는지 몰랐지만 일단 왜 꼬락서니가 저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사인회를 마치고 백화점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이윽고 노숙자 같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두 팔을 들고 저를 반기더라고요. 세아가 잘 지냈니? 네 책 재밌게 아주 잘 읽었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주 행복하지? 우리도 덩달아 기뻐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끝난 지가 언젠데 날 찾아와요? 그런데 두 사람 꼴이 왜 이러죠? 무슨 일이 있던 건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지난 2년간의 일을 읊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이혼 후 전문의의가 되자마자 재혼한 여자가 개인 병원을 차려줬는데 의료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해서 병원 문을 닫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고 하더군요. 그이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전 재산을 털어 의료 전담 변호사팀을 꾸려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이의 후처는 쓸모없는 남편에게 모든 걸 빼앗고 몸뚱아리만 내쫓았다고 하네요. 전 남편은 의사를 할 수 없었으니 이곳저곳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의료사고로 빨간 줄이 가 있어서 취직을 하지 못하고 알바를 전전하며 지내다가 후처에게 준 위자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노숙자 신세로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런 전 남편 때문에 매일 술만 먹고 지내다가 새벽에 무단 횡단을 하다가 5톤 트럭에 치여 죽었다고 하네요. 저를 버리고 비웃던 세 사람의 최후가 어찌나 통쾌하던지 제가 복수를 나서지도 않았는데 절로 끝장이 나버렸죠.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저는 깔깔거리며 비웃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버리고 새살림 차리고 잘 살겠다더니 겨우 노숙자 신세가 된 거야? 당신 진짜 웃기다. 어머님, 아니 할망구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코처럼 날 괴롭히고 비아냥거리더니 폐지를 줍고 산다고요? 팔자 한번 제대로 고치셨네요. 축하드려요. 세아가 미안하다. 우리가 어리석었어. 네가 이렇게 성공하고 살도 빼고 예뻐질 줄 알았으면 계속 한 식구로 살았을 텐데 말이야. 맞아. 당신은 긁지 않은 복권이었어. 지금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후광까지 빛난다니까. 여보,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어떨까? 당신도 아직 날 못 잊었지? 두 모자의 말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날리고 말았어요. 지랄들을 하세요. 내가 예뻐지고 잘 나가니까 빌붙으러 오면 다시 받아줄 거라 생각했냐? 그리고 두 사람은 아직도 예전 마인드 그대로네? 뭐? 긁지 않은 복권? 이렇게 살 빼고 달라질 줄 알았으면 계속 한 식구로 살았을 거라고?
이것들 보세요. 거지 새끼들이 어디 감히 베스트셀러한테 껄떡거려. 지금 날 만나고 싶다고 줄을 선 남자가 앉아 번호로 이 백화점 2바퀴야. 그런데 너 같은 노숙자랑 재결합이 어째? 그러자 두 모자는 태세를 전환해 재결합이 아닌 돈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고시원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전 남편은 노숙자로 살고 있으니 둘이 살만한 작은 원룸이면 충분하다며 큰 돈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를 굴려보기로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시구나. 그럼 내가 시키는 거 하나만 해봐요. 저기 나무 찍고 오세요. 20초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20초? 새아가, 이 늙은이가 무슨 수로 그렇게 빨리 뛸 수 있겠니? 엄마, 돈 받기 싫어? 빨리 은경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호로 새끼. 돈이라면 지 엄마를 팔아먹을 기세네. 알았다, 새아가. 내 최선을 다해 뛰어보마. 제가 휴대폰을 꺼내 스톱워치를 켜고 준비 땅을 외치자 시어머니가 안간힘을 쓰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정한 나무를 찍고 돌아온 시간은 30초가 넘어서 실패를 했죠. 새아가,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이번에는 20초에 가능할 것 같다. 마음대로 하세요. 기회는 100번이고 드릴 테니까 도전해봐요. 자, 그럼 준비 땅! 그렇게 시어머니는 수십 번을 도전했지만 20초는커녕 30초 안에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는데 나중에는 자기 발에 걸려 자빠졌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자 시어머니와 남편도 덩달아 웃더군요. 우리 세게 웃었다. 그럼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냐? 일단 갈증 날 테니 이것부터 좀 드세요. 고맙다, 새아가. 안 그래도 목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 여보, 나도 줘. 음료수 마셔본 지 오래됐단 말이야. 당신 것도 여기 있어. 쭉 들이켜.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마. 제가 준 음료수는 다름 아닌 예전에 제가 마셨던 대장 장청소 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맛이 없는데도 제 눈치를 보며 꾸역꾸역 잘도 마셨답니다. 이거 새로 나온 음료수냐? 맛이 좀 그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새아가,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돈은 줄 거지? 아니요? 내가 미쳤어요? 사이코 노인네한테 내 돈을 왜 주겠어요? 당신이 나 비웃던 때를 생각해서 똑같이 좀 굴려봤어요. 재밌는 구경했으니 난 이만 가보렵니다. 그럼 당신은 죽지 말고 오래오래 노숙자로 살고 어머님도 100세를 넘길 때까지 폐지 주우면서 사세요? 룰루랄라? 제가 제대로 조롱했더니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돼지 같은 년이 사람 좀 됐다고 감히 날 농락해? 너 이리 와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돼지 고릴라 년이 많이 컸네. 나도 오늘 네 년을 끝장내고 말겠어. 경원! 여기에요! 제가 손가락을 튕기며 뒤에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나타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달려드는 걸 막았습니다. 저는 두 모자에게 다가가 따귀를 한 대씩 날려주었어요. 그러자 제가 준 장청소 약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두 모자가 그 자리에서 설사를 지리더군요. 어우, 냄새. 둘 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바지에 똥을 지린 거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내가 목욕비 줄 테니까 사우나 가서 깨끗이 좀 씻어. 제가 10,000원짜리 2장을 두 모자에게 던져줬더니 시어머니가 똥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너 이년,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오늘 당한 수모를 꼭 돌려주고 말겠어. 네네, 그러세요. 사이코패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다음에 또 찾아오면 오늘보다 더한 수모를 당할 각오를 하고 오셔야 할 겁니다. 어이, 구성태, 앞으로도 거지로 오래오래 잘 살아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면서 말이야. 그럼 난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갑니다. 굿바이. 마지막까지 두 모자를 조롱하고 저의 슈퍼카에 올라 제 갈 길을 떠났어요. 저는 1년 동안 다음 소설을 출판했는데 이번에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많은 부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저와 같은 소설가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작업실에서 같이 일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그런데 그이의 프로포즈를 받고 재혼에 성공해서 슬아의 딸까지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네요. 제 인생에 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된통 당한 두 모자는 계속해서 밑바닥 인생을 기면서 살고 있답니다.
전 남편은 빚쟁이들 때문에 노숙을 이어갔고 시어머니는 쉼터에 가서 도움을 받고 지내다가 쉼터 물건을 훔치다 몇 번을 걸려서 강제 퇴소를 당했다네요. 그래서 다시 고시원에 들어가 폐지를 주워가며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휴, 글을 쓰다 보니 제 인생이 참 불쌍하고 가엾던 시절이 많았네요. 만약 세상 사는 게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과거를 보시고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큰 반전을 일으켜 행복을 찾았으니 당신에게도 행복할 기회가 찾아올 테니 이를 악물고 버티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주저리 떠들었던 저는 이만 펜을 놓고 남편과 딸과 놀러 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의 과거 이야기에서 눈물이 나다가 마지막에 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네요. 여러분도 사연에 많이 울고 웃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님께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